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산업에 특화된 ODA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룡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가 다소 생소한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원조라고 하는 ODA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이 ODA가 물론 개도국을 도와주는 수단이지만 이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기술이 이런 개도국에 전파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개도국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ODA라고 하면 원조를 말하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가 TV에서 늘상 보는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 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국제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많은 나라와 합의를 합니다. 각각 다른 분야를 돕지 말고 우리가 공통의 분야로 개도국을 도와주자 해서 만든 것이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입니다. 보시다시피 질병, 빈곤, 인권 이런 사회개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막대한 원조 자금을 이런 8개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떠세요? 지금도 우리가 TV 틀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조의 효과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에 유엔이 다시 국제기구와 협의를 해서 17개 목표로 확장을 하는데 그 차별화 요인이 바로 지금 보시는 산업, 경제성장, 기술, 일자리라는 키워드입니다. 즉 개도국에 계속 빵과 약을 지원해줘서는 개도국이 자립하기가 어렵더라. 즉 개도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기술이 있다라는 인식에 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과 비즈니스를 강조하면 원조인데 뭔가 상업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터부시해 왔었어요. 그래서 ODA는 순수해야 돼, 인도주의적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올해만 해도 3조 2천억에 달하는 원조 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개도국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국익과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실제로 많은 선진 공여국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ODA 원조를 12배나 많이 하는 미국, 7배나 많이 하는 일본, 많은 나라들은 ODA 정책 방향에서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익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미국 사례예요. 보시면 미국은 상무부, 즉 우리나라의 산업부 같은 그 산하기구의 애드보커시 센터라는 통합 협력 타스크 포스를 운영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세 개 USTDA, USAID, MCC는 원조 기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5개 부처는 무역진흥기구입니다. 즉 무역과 원조를 연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일본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2013년에 일본 기업의 해외 수출, 일본 기업이 해외 인프라를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경협 인프라 전략 회의를 만들고 보시다시피 6개의 기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ODA를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일본 정부가 선정한, 즉 일본 기업이 수주할 목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미얀마 사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얀마가 2000년대 후반에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틸라와 산업단지인데 이 산업단지가 왜 매력적이냐면 바로 20분 거리에 틸라와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미얀마 수출입하는 물동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항구와 산업단지 간의 거리가 불과 20km에 불과합니다. 즉 물류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미얀마 정부는 2011년에 국제 입찰을 통해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구애를 합니다. 2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깎아주고요. 3만 대에 달하는 중고차도 무상으로 주고, 또한 일본 자이카가 직접 에쿼티 투자, 즉 지분 투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과 미얀마가 함께 조인 벤처를 설립해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죠.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대략 82개 기업이 이 산업단지에 입주했는데요. 그 중에서 32개사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개발에 참여했던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은 미얀마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미얀마의 산업 개발도 도와주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 인프라 수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까 있었던 유망한 국가인데 베트남이죠. 자이카, 우리나라의 코이카 같은 기구인데 93년에 향후 20년에 달하는 하수 처리 개발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하수 처리장을 계속 건설하면서 2013년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하수 처리장을 공사를 발주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그 프로젝트들은 일본 기업이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도 도와주지만 자국 기업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할까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현재 스탠스를 보기 위해서 OECD 통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X축은 과연 얼만큼 인도주의적인 ODA를 하는 것인가, Y축은 민간 자본과 결합력이 어떠한가, 이렇게 플러팅을 해보면 좌측 상단, 즉 일본과 독일은 상당히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 즉 북유럽 국가들은 외교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길은 두 가지죠. 일본, 독일처럼 현재 3조에 달하는 예산을 20조까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 대부분 다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로 원조를 해준다면 정말 개도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과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짐 로저스 회장도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본 인재 그리고 기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개도국 보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세가 좋지는 않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기술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산업개발 인프라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요소 의존적이고 다각화도 부족하고 또 후진적이라는 점. 세 번째는 기술 역량이 많이 낮아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산업 기술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맺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주 목적이 첫 번째,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두 번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은 개도국이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고 우리 기업과 연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성숙 산업 이외에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4차 산업 혁명에도 개도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견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잘 하려면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15개 중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제조, 농업기계와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이런 4개 분야에서 15개 산업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나라와 다 협력하기엔 너무도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7개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베트남을 위시해서 6개 나라에 집중적으로 산업기술 OD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산업정책 우선순위도 다르고 나라마다 산업 마켓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별 니즈를 토대로 분야를 매칭해서 저희가 현재 51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개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ODA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ODA 지원 모델입니다. 크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략 한 100억 원 사이즈로 해서 우리 기술,
우리 기자재로 현지에 소규모 인프라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기술성,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을 전수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연구소라든지 R&D 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혁신 지원 기구를 개도국에 그대로 이식시켜줘서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혁신 지원 기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는 현지 정부에 상당히 도움도 되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진출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고 좋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요인하고 현지의 사용 습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지에 맞도록 개량을 하고 또 시범 보급을 해주는 사업이 있겠고요. 마지막은 앞서 산업부에서도 발표하셨던 타스크, 플레임이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스 앤 솔루션스 프롬 코리아입니다. 즉 우리의 기술을 개도국 기업에 직접 전수를 해서 개도국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의 기술혁신 관계를 구축해주는 이런 4가지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 나라와 15개에 걸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런 아시안 국가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우즈벡에서 농기계 R&D 센터를 지난 4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오프닝을 했습니다. 우즈벡이 중앙아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 면화 생산 국가인데 농기계열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당시에는 탱크 공장이었는데 그 탱크 공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농기계 R&D 센터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중앙아에서 가장 첨단 장비를 갖고 있고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즈벡이 올해 최초로 자기들 스스로 트랙터를 디자인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산업기술이 우즈벡 농업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여기서만 끝이지 않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형 트랙터 업체가 현지 농기계 업체와 조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기계 부품 업체가 역시 현지 업체와 조인 벤처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저희 내년부터 미얀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미얀마 그다음에 이런 동남아 지역의 농업 생산성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아주 핫한 곳인데요. 베트남에도 저희가 농기계 관련된 지원을 합니다. 베트남이 세계 5대 쌀 생산국인데 농기계열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현지에 적합한 트랙터를 저희가 개량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긴밀하게 소통을 했어요. 직접 사용하게 해보고 어떤 게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를 다 반영하고 3,000시간에 가까운 필드 테스트를 해서 현지에 적합한 트랙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와 베트남 업체가 합작 생산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은 농업 생산성을 상당히 올릴 수 있어요. 손으로 농산물을 수확하면 손실률이 대략 30%인데 농기계를 하게 되면 손실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수익도 오르고 생산성도 올릴 수 있죠. 그다음에 수입하던 농기계를 자체 생산하고 일자리까지 베트남 창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의 조립 생산하는 트랙터 부품의 70%를 우리 중소기업 95개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생산하는 그 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우리 기업이 받아오고 있고요. 또한 베트남을 위주로 인근 국가로 농기계가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전력 환경 개선 사업을 해줍니다. 낮은 볼테지를 우리나라 표준에 맞게끔 고압으로 올려줌으로써 전력 손실률을 66%까지 줄여주는 거예요. 필리핀의 전력 손실률은 대략 13에서 14%입니다. 즉 100만큼의 전기를 보내면 가정에 도달하는 동안 14%가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손실률이 3.7%에 불과합니다. 세계 탑 수준이죠. 우리의 기술로 지금 필리핀의 전력 손실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정말 재밌는 게 그 지역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계속 정전이 되다 보니까 냉장고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안 찾아왔대요, 관광객이. 근데 작년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필리핀 전력청
그 필리핀 에너지부가 상당히 이 성과에 대해서 크게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하고 후속 프로젝트를 더 하자 해서 작년에 MOU를 체결하고 지금 후속 사업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회성 프로젝터보다는 장기적인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베트남의 타스크 센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1단계로 23년이지만 28년까지 저희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타스크 센터를 유지할 것인데, 주요 기능은 베트남의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 시험 인증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제품 인증 표준 제도를 베트남에 이식을 하는데, 단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기업 제품이 베트남에 수출될 때 별다른 통관에 문제 없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공유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베트남의 공대 3, 4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산학협력형 교육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 현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사업화 네트워킹을 통해서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주고, 우리 기업도 더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DA가 제일 목적은 개도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베네핏이 올 수 있다면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기업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희 산업기술 ODA가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